오늘은 유명한 최인훈의 광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광장을 처음 쓴 1960년에 썼던 작가의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2000년 내의 풍문이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신이 부활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코뮤니즘이 세계를 구하리라는 풍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풍문 속에 삽니다. 풍문의 지층은 두껍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고 문화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풍문 듣듯 산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풍문에 만족지 않고 현장을 찾아갈 때 우리는 운명을 만납니다. 운명을 만나는 자리를 광장이라고 합시다. 광장에 대한 풍문도 구구합니다. 제가 여기 전하는 것은 풍문에 만족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 한 우리 친구의 얘기입니다. 아시아적 전제의 의자를 타고 앉아서 민중에겐 서구적 자유의 풍문만 들려줄 뿐 그 자유를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구정권 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 저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 1960년 11월. 그러니까 이거는 4.19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자유로운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고백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무슨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자주 장면의 전환이나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한 줄 공백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적절히 띄어 읽도록 하기로 하고요. 최인훈은 한국 최고의 작가고 이 책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장 최고의 소설로 손꼽는 그런 작품이죠.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떼채면서 숨을 쉰다.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를 실은 인도배 타고로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고 깃들어 찬 동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석방포로 이명주는 오른편에 곧장 갑판으로 통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 배 뒤쪽 난간에 가서 거기 기대어 선다.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켜댔으나 바람에 인해 꺼지기로 하여 몇 번이나 그르친 끝에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오른팔로 얼굴을 가리고 간신히 당긴다. 그때다. 또 그 눈이다. 배가 떠나고부터 가끔 나타나는 헛개비다. 누군가 엿보고 있다가는 명준이 휙 돌아보면 쑥 숨어버린다. 헛것인 줄 알게 되고서도 줄곧 멈추지 않는 헛개비다. 이번에는 그 눈은 백간으로 들어가 문 안쪽에서 이쪽으로 지켜보다가 명준이 고개를 들자 쑥 숨어버린다. 얼굴이 없는 눈이다. 그때마다 그려온 것처럼 이번에도 잊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무언가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은 느낌이 든다. 무엇인가는 언제나처럼 생각나지 않는다. 실은 아무것도 잊은 것은 없다. 그런 줄을 알면서도 이 느낌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아주 언짢다. 굵은 밧줄을 한 팔에 걸치고 뱃사람이 지나가면서 입에 물었던 파이프를 뽑아 명준의 가슴께를 2번 치는 신용을 한 다음 그 파이프로 선장실을 가리킨다. 명준은 끄덕여 보이면서 바다에 대고 담배를 휙 던지고 선장실로 가는 사닥다리 쪽으로 걸어간다. 선장은 비스듬히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들어오는 명준에게 다른 한 잔의 차를 턱으로 가리킨다. 구렛나룻이 탐스러운 그 얼굴은 아리한 핏줄에서 좋은 데만 갖춘 듯 거무스름하게 칠한 깎아놓은 토막을 떠올리게 한다. 앉으면서 커피 잔을 입으로 가져간다. 수용소에서 마시던 것보다 씁쓸한 맛이 나는 인도 차를 별미라고 이렇게 가끔 불러서 내놓는다. 선장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눈길을 옮겨 왼쪽 창으로 내다본다. 마스터 꼭대기 말고는 여기가 어떤 잘 보이는 자리다. 바다는 그쪽에서 활짝 펴어진 눈부신 빛의 부채다. 오른편 창으로 내다본다. 거기 또 다른 부채 하나가 있고 아침부터 이 배를 지키는 전투기처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때로는 마스터와 앉기도 하면서 줄곧 따라오는 갈매기 2마리가 그 위에 그려놓은 그림처럼 왼쪽으로 비껴 날고 있다. 포로들을 데려가는 일을 맡아서 타고 오는 무라지라는 인도 관리는
낮에는 하루내 술이고 밤이면 기관실 위에 붙은 키친에서 쿡을 우두머리로 벌어지는 카드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고 배 안에서 석방자들의 살림과 선장과의 오고 가기 따위는 그의 명준이 도맡아서 보고 있다. 그의 영어는 그럭저럭 쓸만했다. 처음 만나서 명준의 학력을 물을 때 유니버시티라고 배운 데를 댔더니 선장은 대뜸 R자를 몹시 굴린 명준의 소리를 고치면서 아하 유니버시티라고요? R 소리를 죽여버린 밋밋한 소리를 해보였다. 영국에서 상선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서 이쪽이 알턱이 없는 영국 해군의 우두머리를 누구누구 이름을 대가면서 같이 배웠노라고 했다. 그러나 그런 말에는 무수 사람들의 구린내 나는 제 자랑하는 투는 없고 어린애같이 맑은 데가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귀면서 느껴오는 일인데 그들은 줄잡아 우리 사람보다 어린애다운 데가 있다. 그러면서 그럴만한 데서는 또 어린애들 모양 고집통으로 때를 쓰면서 가볍게 몸짓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몸속 성깔의 뼈대를 문득 짐작하게 된다. 홀로 선장뿐 아니라 뱃사람들도 쳐서 이 배의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눈치에는 어느 나름의 은근히 알아준다는 대목이 있다. 그 대목인즉 그들 석방자들이 제 나라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낯선 땅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제 나라에서 쫓긴 순환자 같은 모습을 저희들대로 그려낸 탓이 모양이다. 이런저런 일로 그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턱없는 몫을 눈을 지레 감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맛본다.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싶게 못마땅하다.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의 섬뜩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아 두루뭉술한 손길로 얼버무려 온다.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명주는 고개를 젓는다. 선장은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훅 뿜어내면서 가볍게 웃는다. 하긴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로 가 살겠다는 그 일이 말이지. 부모나 가까운 핏줄이라든지 아무도 없어? 있어요. 누구? 어머니? 아니, 아버지? 명주는 끄덕이면서 왜 어머니부터 물어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 애인은? 명주는 얼굴이 그렇게 알리도록 금시 해석해진다. 선장은 당황한 듯이 오른쪽 인지를 세우고 고개를 까딱해 보이면서 미안. 아픈 데를 건드린 실수를 비는 그런 폼에 그들로서는 버릇인지 모르나 퍽 분별 있는 사람의 능란한 몸짓이 얼핏 스친다. 선장을 잠시나마 거북하게 해서 안 됐다. 양쪽으로 트인 창으로 바람이 달려 들어와서 바늘로 꽂아놓은 해도의 가장자리를 바르르 떨게 한다. 갈매기들은 바로 옆을 날면서 창으로 테두리진 넓이를 내려가고 치솟으며 맘모금을 긋고 배 꼬리 쪽으로 휙 사라지곤 한다. 햇빛이 한결 환해지면서 멍한 느낌이 발다리를 타고 흘러간다. 먼 옛날 그의 초라한 삶에서 그래도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애인은? 그 말이 아직 이토록 깊고 흠센 울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나설 리가 있습니까? 명주는 미안했던 것을 메우기나 하듯 짐짓 누그러지면서 선장을 건너다 본다. 선장은 잠깐 실눈이 되었다가 문득 잘라 말한다.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몹시 가라앉은 말투에 섬뜩해지면서 빈 찻잔을 들어 만지작거린다. 저쪽은 다짐하듯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글쎄요. 아까와는 딴판으로 그 일에 내놓고 티를 보이는 폼이 곧아서 좋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도 항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으니까. 선장은 제 일을 새기고 있는 모양이다. 그 뒤를 따라서 이 40줄 선장이 겪은 바닷바람처럼 저릿하고 어쩌면 밤바다와 같이 어두운 사랑 이야기가 흘러나올 듯하다. 그때 뱃사람들이 들어와서 알렸다. 기관부에 무슨 탈이 있다는 말인 듯한데 기계 이름을 섞어가면서 빠르게 주워 섬기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다. 선장은 일어서면서 명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이따 밤에 좀 늦어서 오게. 싱긋 웃어 보이는 뱃사람을 앞세우고 사다리를 내려간다. 그들이 나가고 잠깐 앉았다가 백간으로 돌아온다. 한방에 있기로 된 박은 아래 위로 갈라진 잠자리 아래쪽을 차지하고 누워있다가 기척을 듣고 이편으로 돌아눕는다. 함흥에서 교원 노릇을 했다는 그는 배를 타고부터 틈만 있으면 잠을 잔다. 모가진 얼굴에 졸린 듯한 가는 눈을 가진 젊은이다.
명주는 그를 만났을 때 지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지쳤다면 자기도 그렇지만 박의 경우는 더 때묻고 고린내 나는 삶의 고달픔일 것이라고 느낀다. 그런 느낌은 미상불 저쪽을 깔보는 것이었고, 명주는 그 독살스럽게 감겨오던 공산당원의 늘 하는 소리였던 소부르주아 근성일 거라고 혼자 선웃음을 짓는다. 그는 다시 저편으로 돌아 누우면서 다음 들르는 데가 홍콩이라지? 명주는 자기 자리인 윗다락으로 기어오르면서 박의 머리맡을 내려다 보았을 때 베개에 반쯤 파묻힌 위스키 병을 본다. 이제까지 혼자 누워서 한 모금씩 빨고 있었던 모양이다. 오를 수 없을까? 안 될 거야. 일본에서도 안 됐으니까. 우리가 무슨 억류장가? 이건 바로 포로 다루듯이 아니야? 술기가 있다. 그러니 어쩌라 말이냐? 명주는 속으로 뇌까리면서 울컥 화가 치민다. 여럿이 똑같이 느끼는 투정을 그중 어느 한 사람이 혼자만 당하는 채 하면 짜증스럽다. 대답을 않고 길게 발을 뻗는다. 팔다리가 오그르르 풀리는 짜릿함이 제법 즐겁다. 몸을 돌리면서 한 팔을 아래로 뻗친 다음 주먹으로 기둥을 2번 툭툭 치고 주먹을 편다. 이내 뭉툭한 유리병 모가지가 와닿는다. 술병을 받아 올려 딱지를 본다. 일제의 양주다. 병은 3분지 1점 비고도 아직 듬직한 무게가 남았다. 병마개를 뽑고 한 모금 빤다. 향긋하고 찌르르한 흐름이 혓바닥 위로 흘러든다. 연거푸 2모금 마신 다음 도로 팔을 뻗쳐 임자한테 돌려준다. 아래쪽에서 느닷없이 박이 허허허 웃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런지 명주는 소름이 쭉 끼친다. 벌떡 일어나면서 왜 그러냐? 대답이 없다. 응? 왜 그래? 그제야 대답이 온다. 허허 여보게 자네 지금 다시 골라 잡으라면 그래도 중립국으로 가겠나? 난 모르겠어. 명주는 이렇게 또 몸을 소리 없이 눕힌다. 누워있는 자리가 그대로 슬며시 가라앉아서 배 밑창을 뚫고 바닷속으로 내려 앉을 것 같은 어두운 멀미가 그를 잡아 끈다. 불 일듯하는 목구멍을 식히려고 침대에서 내려 큰 컵으로 물을 따라 마시고 다시 자리로 기어오른다. 굳이 도두지 않아도 얻어마신 술기운이 벌써 스며오는지 스스로 눈꺼풀이 감긴다. 다시 골라 잡는다. 다시 골라 잡으래도 또 지금 이 자리를 짓겠느냐고? 그렇지. 깨어보니 저녁 끼니 무렵이다. 끼니 때면 그들 석방자 모두는 을에 한 곳에 모였고 그런 다음에는 뒤쪽 손잡이 울타리에 몰려서 한참씩 때를 보내다가 어느새 불불이 흩어지곤 한다. 앞날을 같이 하는 그들이 되도록이면 떨어지지 말자고 자주 모이고 모이면 흩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정작 그렇지 않다. 하긴 처음 탔을 땐 그랬다. 뱃길에 나선 지는 사흘밖에 안 되지만 기다린 사이까지 쳐서 이 배를 타기는 열흘이 넘었다. 기다리는 동안 무라지를 거쳐 옮겨지는 일의 앞뒤를 알고 움직임을 같이 하기 위하여 그들은 무리로 움직였다. 그것은 무리의 매정스러운 걸음에서 밀려나지 말자는 나 쪽의 타고난 두려움을 넘어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정작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갈 때까지의 뱃길만 남았을 때는 그들은 서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무슨 갑자기 매정스러워졌다는 건 아니다. 갈 때까지 가는 동안 마물러 두어야 할 마음의 매듭을 혼자서 소리 없이 풀자면 나뉜 백간으로 더 바르게는 저마다 가슴 속으로 몸을 사려야 했기 때문에이다. 명준의 방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모든 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끼니 때 모일 적마다 서로 눈치를 살핀다. 남들 얼굴에서 그 숨은 일거리가 얼마나 축이 났는지를 캐어보는 것이었으나 한결같이 활짝 핀 얼굴이라고는 없다. 그러면 그들은 한편 마음 놓고 한편으로는 더욱 답답하다. 자기만 그런 것은 아니어서 마음이 놓였고 풀려야 할 매듭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 바다는 잔잔하다. 바람은 낮보다 더 시원하고 달은 벌써 하늘 한가운데 있다. 그들은 울타리를 잡고 한 줄로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아무도 말이 없다. 처음엔 이렇지 않았다. 떠들고 노래 부르고 흥겨운 힘이 넘쳐섰다. 명주는 언제 갈 때 닿기 전에 배에서 술 출염이라도 한번 열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선장은 그러라고 하리라. 그러자 아까 선장이 밤에 오라던 생각이 난다. 선장실을 올려다 본다. 환하게 불이 켜진 작은 망루처럼 보이는 그 방 위로 뻗친 마스터에 흰 점을 본 듯 싶어 눈을 2번 끔뻑이고 나서 다시 올려다 본다. 분명치는 않았으나 갈매기들이라. 불현듯 오늘 밤 선장이
여자 이야기를 꺼내면 어쩌나 싶었다. 남의 속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갚자면 자기 속을 털어놓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좀 늦어서 오라고 했지? 명주는 둘러본다. 벌써 다 흩어지고 거기 남은 사람은 저까지 쳐서 서너뿐이다. 백간으로 갈까 하다 말고 부엌으로 간다. 들여다본다. 덜미가 두 겹으로 겹친 돼지처럼 살찐 주방장의 굵은 목이 천천히 이쪽으로 털더니 째리듯 한번 명준을 쳐다보고 돌아간다. 그 눈매는 버릇이다. 아마 눈이 나쁜 모양이다. 그 옆에 무라지의 깡마른 얼굴이 있다. 알루미늄이 번들번들 윤나게 손질이 된 그 방에서 낮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등을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린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퍽이나 오손도손해 보인다. 처음 이곳을 기웃했을 때 주방장은 한몫 끼라는 눈치를 했으나 고개를 흔들자 시원스레 자기도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어린애가 조르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딴 장난을 하는 것처럼. 몹시 외골인 친구다. 한참 서서 카드 놀이를 들여다본다. 주방장은 어깨를 낮추고 있다가 자기 앞에 패가 돌아오면 허우대에 어울리지 않는 잽싼 폼으로 손을 올려 패를 던진다. 문간을 떠나 선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걸터앉아 마스터를 올려다본다. 가까운 자리에서 보니 분명히 갈매기 두 마리는 거기 있었다. 희끄만 그림자 둘이 어렴풋이 떠있다. 명주는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계단을 짚어 올라간다. 뱃머리 쪽 하늘을 쳐다본다. 별이 쏟아지듯한 밤이다. 아직 달이 있는데 별빛이 그토록 눈부시다. 선장은 해도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큰 퍼스를 던지고 의자에 가앉는다. 갈매기가 따라오는군요. 전혀 벼르지 않았던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온다. 뱃사람들은 저런 새를 죽은 뱃사람들의 넋이라고들 하지. 뱃사람을 잊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흔히 저런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영국에서 캘커타까지 따라온 적이 있어. 그 새가 없어졌을 땐 서운하더군. 대단한 정성 아닌가. 아마 메인 마스터에서 주무실걸. 선장이 창으로 목을 내밀고 뻐끔히 위를 올려다 본다. 아가씨들 저기 있군. 기왕이면 아가씨들이라 하는 편이 로맨틱하잖아. 시스터 갈. 하하하. 주방장이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자기 보스와 친한 손님에게 어려워하는 티와 얼마쯤 시샘이 섞인 몸짓으로 서브하고 나서 뒤뚝거리면서 계단으로 내려간다. 발소리가 사라졌을 때 명주는 입을 연다. 캡틴, 주방장도 헤엄을 칩니까? 선장은 배를 끌어안고 몹시 웃는다. 치고 말고. 그러나 물에 뜨는지는 장담 못해. 그러곤 또 한바탕 웃는다. 명주는 허우대가 훤칠한 선장이 깔깔대는 모양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마음이 조금 가신다. 웃음을 거친 선장은 문득 가라앉아 목소리가 되더니 이런 말을 꺼낸다. 벌써 20회 전이군. 내가 캘커타에서 첫 뱃길에 올랐을 때 편지 한 장을 받았어. 까닭없이 나를 버린 어떤 여자한테서 온 편지였지. 퍽 나무랄 줄 알지만 자기 일이 그랬노라고. 탈없는 뱃길을 빈다고. 처음 뱃길에 게다가 뜻밖의 편지로 어수선해서 멀어져가는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갈매기 한 마리가 우리 배를 자꾸 따라오는 걸 봤지. 아까 내가 한 얘기는 바로 그때 캡틴이 내게 한 거야. 난 그게 꼭 그녀 모습이라고 생각했어. 그 후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뱃길마다 어김없이 아들 마누라에게 선물 사가는 것이 즐거움이 늙은 일세. 선장은 천장문을 열고 총몸이 긴 사냥총을 끄집어내어 어깨에 대고 허공을 한번 겨냥해 보고 나서 명준에게 넘겨준다. 일본 사냥총이야. 벌써부터 조르는 걸 이번에야 갚는군. 커피를 마시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선장실에서 물러나온다. 아름다운 별밤이다. 올려다보면 별 하늘에서 마스터가 솟아나서 거기에 선장실이 붙고 갑판이 달린 것 같다. 갑판 어두운 구석을 찾아 반드시 들어눕는다. 새들이 바로 위에 보인다. 새들은 먼 밑바닥에서 이리로 날아오다가 문득 마스터에 걸린 흰 댕기처럼 보인다. 대학에서 종로로 나오는 길가에 늘어선 플라타너스 잎사귀는 거의 다 지고 가지 끝에 드문드문 매달린 나무 잎새가 바람이 불면 망설이듯 하늘거리다가 그대는 선선히 바람에 몸을 맡기고 팔랑개비처럼 빙글빙글 떨어져 온다. 늦은 가을이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있다. 이명주는 겨드랑이에 낀 책구름이 속에서 대학 신문을 끄집어내어 펼쳐든다. 그런 글이 실리는
맨 뒷장에 자기가 보낸 노래가 칸막이로 짜여져 실려 있다. 아카시아가 있는 그림. 아카시아 우거진 언덕을 우리는 단둘이 늘 걸어가곤 했다. 푸른 싹이 향긋한 버러지처럼 움터나오는 철에 벗은 오히려 하늘을 보면서 말했다. 멋있는 서막이 바로 눈앞에 다가 있는 성 싶어? 아카시아 새싹 같은 말이야. 응? 아무도 나빠할 리 없는 꽃피는 철이 되더니 벗은 또 멋지게 꽃잎을 코에 대면서 말한 것이다. 아, 참 삶은 멋있어. 아카시아 꽃내음처럼 기막혀. 이리하여 하늘이 저렇게 높아가는 이 무렵 벗은 이었고 가지에 눈을 주며 말하는 거다. 삶은 섬뜩한 것이야. 이 아카시아 가지처럼 단단해. 그래도 나는 아주 아무렇지 않은 낯빛으로 천천히 한 대 피워 물면 그도 할 일 없이 담배를 꺼내 물고 아카시아 우거진 언덕을 우리는 또 말없이 걸어가는 것이었다. 신문을 받고 자기 노래가 실린 것을 알고서도 곧 읽어보지는 않았다. 어쩐지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제 글이 실린 신문을 펴들고 있기가 쑥스러웠어. 그럴 뿐더러 신문을 접어서 책갈피에 끼운 다음 학교 문을 나설 때까지 거기 신문이 있다는 일을 되도록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학교 안에서 펴내는 소꿉장난 같은 신문에 노래 한 가락이 실렸대서 대견해 하는 것처럼 믿고 싶지 않았으며 장난삼아 보냈더니 이쯤 의젓하게 꾸미려던 것이다. 그런 탓으로 이렇게 한쪽 겨드랑이에 책을 끼고 그쪽 팔을 거북스럽게 구부려 신문 한 모서리를 잡아 몸매로 걸어오면서 활자로 지킨 자기 노래를 지금처럼 똑똑히 훑어본다. 가벼운 울렁거림을 속일 수는 없다. 철학과 3학년이다. 철학과 3학년쯤 되면 누리와 삶에 대한 그 어떤 그럴싸한 맺은말이 얻어지려니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곧이어 겨울방학이 될 3학년 가을 아무런 맺은말도 가진 것이 없다. 맺은말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누리와 삶에 대한 맺은말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만 잡히면 삶 같은 건 아주 시시해지는 그런 무엇일까? 아니 반드시 그럴 것까지는 없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아야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날에 날마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치르는 모든 따위의 일이라면 아무런 뜻도 거기서 찾지 못한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낯 씻고 학교에 와서 교수의 말을 시시하다면서 적어두고 또 집에 가고 비가 오면 우산을 받고 누가 가자고 끌면 영화 구경을 가고 끄는 사람은 대개 영미였고 영미의 그 화려한 사는 본때가 조금도 부러울 게 없다. 댄스 파티, 드라이브, 피크닉, 영화, 또 댄스 파티. 그 되풀이가 그녀의 나날이다. 무슨 짐작이 있기에 그다지도 때를 헛쓰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 아무 짐작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저 리듬을 몸으로 옮기는 재미, 빠름에 취하는 재미, 어떤 때 먹이를 다른 곳에 옮겨놓고 뱃속에 쑤셔 넣는 재미, 배우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팔을 얼마쯤 구부리면서 하품하는가를 보는 재미, 모조리 재미투성이다. 영미한테는 아마 삶이란 재미면 그만인 모양이다. 그러나 미군 지퍼 꽁무니에 올라앉아서 미국의 유치원 아이보다 못한 영어로 재롱을 부리는 게 사귐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것일까? 자동차 이름과 카메라 이야기와 미국에는 높은 집이 많다는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의 본보기며 삶의 새로운 틀을 가져온 옮김꾼이란 이런 엉터리 같기만 하다. 영미의 오빠 태식은 음악을 배우는 학생이면서 캬바레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도 닮은 오니인지 물림일 거라고 명주는 늘 새삼스러워한다. 그 부모의 그 아이들. 다만 이들 오니에게 한 가지 좋은 데가 있다면 부르주아의 집안 아이들이 흔히 갖는 덕, 너그러움이다. 그저 그렇게 지내려면 좋은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사무치는 이야기 같은 것은 아예 밥맛없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얼굴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그들과 시시덕거릴 때의 얼굴과 혼자서 자기로 돌아왔을 때의 얼굴과. 그렇다고 아주 부침성 없이 구는 건 아니다. 몸이 고삐를 애써 잡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다. 늘 광짜리이기를 바라는 사람의 버릇으로 영미는 그런 명준의 덤덤한 데를 되려 좋아한다. 영미가 가자는 대로 대개는 가준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서먹서먹해진다.
실컷 맛본 끝에 오는 실정이 아니다. 애당초부터 이게 아닐 텐데 이런 게 아니지 하는 겉돌미 앞선다. 삶이 시들해졌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는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탈인적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저도 모른다는 것이고 자기 둘레의 삶이 제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김새만은 분명히 맡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무언가 해야 할 텐데 하면서 게으르게 머리통 속에서만 뱅뱅 돌아간 것은 아니다. 삶을 참스럽게 생각하고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을 모조리 찾아 읽는다. 숱한 나날을 한 가지 일만 깊숙이 파내려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노다지 줄기를 뚫어 놓았는지 길잡이를 삼자는 것이었는데 삼고 보니 아주 야릇할 야자였다. 갸륵한 길잡이꾼들은 노다지 줄기나 세고 그 허구한 나날 안전자리에서 뭉개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삶은 그저 살기 위하여 있다. 이 말이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런 뜻없고 아리송한 말을 할 때는 그 뒤에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진짜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으나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채 값진 때가 모래시계 속 모래처럼 자꾸만 아랑곳 없이 흘러가는 것이 두렵다. 늘 묵직하게 되새겨지는 일 한 가지가 있긴 있다. 신이 내렸던 것이라 생각해 온다. 대학에 갓 들어간 그의 여름 교외로 몇몇이 어울려 소풍을 나간 적이 있다. 한여름 찌는 날씨, 구름 한 점 보이지 않고 바람도 자고 눈,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나무 그늘로 찾아들다가 어느 낮은 비탈에 올라섰을 때다. 아찔한 느낌에 불시에 온몸이 휩싸이면서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린다. 먼저 머리에 온 것은 그 전에 언젠가 바로 이 자리에 똑같은 때 이런 몸짓대로 지금 겪고 있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멍하니 서 있던 적이 있다는 헛느낌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그건 헛느낌인 것이 그 자리는 그때가 처음이다. 그러자 온 누리가 덜그덕 소리를 내면서 움직임을 멈춘다. 조용하다. 있는 것마다 있을 때 놓여서 더 움직이는 것은 쓸데없는 일 같다. 세상이 돌고 돌다가 마침 바람직한 아기 위에서 단단히 톱니가 물린 그 참 같다. 여자 생각이 문득 난다. 아직 애인을 가지지 못한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참에는 여자와의 사랑이라 몹시도 귀찮아지고 바라건대 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랑의 믿음을 준 다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자기는 아무 짐도 없는 배부른 장단만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깜빡할 사이에 한꺼번에 빗살처럼 번쩍였다. 하기니 신선노름은 곧 깨어졌다. 그렇게 짧은 사이에 그토록 뒤얽힌 이야기거리가 어쩌면 앞뒤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었던가. 오래도록 모를 일이었다. 이를테면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깜빡할 사이라는 돌 떨어진 자리를 같이 한 몇 겹의 물살처럼 두 겹, 세 겹으로 같은 터전의 겹으로 떠오른 것이다. 만일 이런 깜빡 사이가 아주 끝까지 가면 누리의 처음과 마지막, 디디고선 발밑에서 누리의 끝까지가 한 장의 마음의 거울에 한꺼번에 어릴 수 있다고 그려본다. 그런 그림은 몹시 즐거운 심심풀이였다. 학과 가운데서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의 학설에 끌린다. 사실 그것들은 학설이랄 것도 없는 아이디어쯤 될 것이었지만 그것을 그저 어리우전 생각으로 돌리느냐, 더 깊이 참 이야기의 짤막한 풀이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이쪽의 마음 깊이에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갈데없다. 느닷없고 짤막하면서 풀이되지 않은 것이 풀이된 것 같아 보이는 그 짤막한 그럴들의 힘과 그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겪은 어질머리 사이에는 닮은 데가 있다. 깜빡할 사이에 오는 그런 복받은 짬은 하기는 어떤 마이너스의 마당자리에서 일어나는 꿈일 것이리라. 비록 플러스의 자리라도 좋았다. 실체 없이 움직이고 쫓아가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빛이 있는 단단함 속에서 젖어가면서 살 수 있는 삶. 명준이 찾는 삶이다. 아무 일에도 흥이 안 난다. 마음을 쏟을 만한 일을 찾아낼 수가 없다. 가슴이 뿌듯하면서 머릿속에 환해질 그런 일이 없을까? 도끼자루 안 썩는 신선 노름 같은. 집에는 벌써 손님들이 들끓고 있다. 영미의 남녀 친구들이 방에서 들락날락하는 모양이 넓은 뜰을 넘어 바라보인다. 조금 있으면 늘 하던 대로 영미가 그를 데리러 온다. 오늘 고지식하게 영미와의 약속을 지키느라고 정 선생을 찾아가지 못한 게 뉘우쳐진다.
정 선생은 지난번 거리에서 만났을 때 어느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미라를 사들였는데 보러 오라고 했다. 그 길로 따라가고 싶었으나 그때 마침 그러지 못할 일이 있었고 오늘까지 못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했다. 몇천 년 옛날에 살았던 사람의 표본, 긴말 접고 기막힌 일이다. 우스운 일이 있는지 왁자하니 떠드는 소리가 가을 저녁 선들바람을 타고 건너온다. 창을 닫는다. 넓은 뜰을 가운데 끼고 디귿자로 세워진 일본집. 가파르게 기운 높은 지붕 중턱에 비죽이 내민 창이 달린 2층 4조 반짜리가 그의 방이다. 그는 이 방을 좋아했다. 창을 열면 밖은 모두 기와다. 갇히고 치우친 맛이 좋다. 이런 지음새가 원래 외식은 아닐 테고 그림에서 눈 익은 서양식이겠지. 아무튼 밖에서 볼라치면 생김새가 재미있고 속에 들면 아늑한 맛이 있다. 뜰은 외식 그대로다. 못이며 돌로 된 꾸미기에서 인조 동상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헛궁리질 할 때가 가장 즐겁다. 늦은 봄 아지랑이 일렁이는 기와장 끝에서 햇빛은 얼마나 뜻깊은 소용돌이를 쳤던가. 미름직한 대생을 떠올리는 늙은 밤나무의 하늘로 뻗친 튼튼한 가지, 맑은 날씨 탓으로 쨍 소리나게 뚜렷하게 그어진 금들이 아늑한 그림의 기쁨을 주는 맞은편 언덕 살린 집들, 오순도순 다 이르는 듯 하던 5월달 구전 빗소리, 몰래 다가드는 삶의 목소리가 호젓이 느껴지는 첫 여름밤. 삶을 이루고 있는 이런 따위 일들이 그에게 정말로 뜻있는 일이 된 것은 하기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것도 이 창가에서다. 나면서부터 보아온 일이지만 사람이란 어느 때까지는 세상 일의, 말하자면 가장 껍데기만을 허술히 보고 지내는 것이며 자기와 둘레 사이에 아무 티격태격도 없는 달걀 속 노른자와 같이 사는 무렵이 그나마 좋은 때라 할까. 카네이션, 달리아, 글라리올러스, 칸나, 호사스런 한표의 양반 안악들. 지금 같아서는 놀람과 정을 느끼는 데는 이런 굉장한 패거리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그 대수롭지 않음의 테두리에서 문득 걸어 나오면서 놀라운 섬뜩함으로 맞서 오는 것을 알고 있다. 헛궁리에서 오는 어수선함은 그래도 뼈아픈 어떤 걸음을 내딛기까지는 다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달콤하고 새로 알게 된 곡절을 노리개 삼아 다루면서 쉬운 일을 어렵게 짠 말의 비단 보자기를 씌워보자는 셈이다. 하지만 복도 많은 아가씨가 인형과 재롱 부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덜 소꿉장난임을 몰라주면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 젊은 친구가 토끼 꼬리만한 알을 가졌대서 다 된 사람일 수가 없다. 믿음 없는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힘껏 산다. 때의 한 점 한 점을 빗방울처럼 진하게 산다. 수없이 꼬꾸라져서 수없이 정강이를 벗기더라도 말쑥한 정강이를 가지고 널널이보다는 낫다.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어 보지만 어떻게 하면 힘껏 살 수 있는지 도무지 캄캄했고 피처럼 지난 시간은 어디 숨어 있는지 꼬리도 찾을 수 없을 뿐 정강이를 벗기자면 걸려서 넘어갈 돌뿌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의 발뿌리에 걸리는 것이라곤 영미가 기르는 고양이밖에 없다. 보람 있는 일이라면 도깨비하고 흥정해도 좋다고 뽐내지만 도깨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교수의 강의를 짐짓 낮추어 본다. 신, 이 일을 풀지 않고는 모두 쓸데없다. 사치가 아니라 나한텐 사무치는 허전함이다. 이러면서 허전함과 맞서본다. 어떤 책에 쓰고 디알레틱, 이 변정법을 말하는데 디알레틱의 D자만 보아도 반한 여자의 이름 머리 글자를 대하듯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은근히 늙은 군인이 훈장 자랑하듯 보람을 느낀다. 삶의 강, 흐르는 물결에서 몸을 떼어 흐르는 강을 바치는 움직임 없는 강바닥에 서보려 한다. 때의 흐름 속에서 마무리진 뜻을 읽어내어 허전함을 달래려 한다. 하지만 삶은 아랑곳 없이 흐르고 있다. 미련스럽게 움켜온 강바닥 모래들도 돌아가는 구비에서 벌써 알날이 흩어진다. 무언가 마지막 것을 얻기만 하면 다시 생각이란 이름의 환양년을 잠자리에 들이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면서 낯빛과 몸짓을 가꾸는 마음의 거울 속에서 자꾸 연지가 빗나가고 곤지가 번진다. 끝없이 실수를 거듭하고 끝없는 뉘우침이 따른다. 실수가 없어지리라는 것이 갸륵하나마 자기 됨됨이를 모르고
제멋에 겨운데 그치는 것이며 더 혹독하게는 신에 대한 철없는 대들미라면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고단한 마음은 또 한 번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누리와 삶의 뜻을 더 깊이 읽을 힘이 없는 자기처럼 남도 불쌍한 삶이거니 싶은 마음을 너그러움이라는 싸개로 그럭저럭 꾸려가지고 신이 바란다는 이웃사랑과 바꾸어 쓰기로 한다는 언저리에서 주저앉곤 한다. 풍성한 고달픔이 구름처럼 쌓이는 이런 궁리질 끝에 고단한 풋잠을 즐길 때 베개로 삼은 게 바로 지붕 중턱에 내민 이 창문의 쓸모였다. 발소리가 들려온다. 칠해뿐인 노크가 울리기 바쁘게 영미가 들어선다. 그녀의 모습은 명준을 약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흰 이브닝 드레스에 어린 플라토너스 줄기처럼 미끈하면서 뽀얀 팔이 쭉 곧다. 명준 오빠 내려가요. 응? 그녀는 말끝을 어리광석껏 시킨다. 가서 뭘 해? 쑥이 뭘 하긴 춤추고 얘기하고 그러지. 오늘 이쁜 애들 많이 왔어요. 글쎄 나야 뭐 가나마나. 그녀는 여느 때처럼 명준의 팔을 끌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드레스 자락을 집어 올리면서 창가로 와서 턱을 괜 채 한참 말이 없다. 그럴 때는 무엇 같은데? 그래도 아마 대꾸를 안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영미가 이렇게 나오면 난처하다. 그녀의 몫이 아닌 만큼 어쩌다 그러면 구성지다고 명준은 생각한다. 명준 오빠, 응? 오빠는 이 다음에 뭘 하실래요? 글쎄 말이다. 아니 왜 저럴까? 정말이야. 좀 좋은 일 있으면 가르쳐줘. 하란 대로 할 테니까. 정말? 정말이라도? 가만히 있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들은 물어? 그들은 소리내어 웃는다. 그제야 그녀는 일어나면서 그의 손을 잡아 건다. 그는 말없이 따라 나선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는 자기 얼굴을 명준의 팔에 기대를 쌓하고 한 단씩 디딜 적마다 울림을 주며 춤추듯 발을 옮긴다. 넓은 방에는 긴 의자를 벽에다 밀어붙이고 푸른 전등빛 아래서 쌍쌍이 춤을 추고 있다. 블루스. 영미는 앞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의 솜씨는 보잘것없었으나 그녀가 워낙 잘 추는 탓인지 꽤 부드럽게 돌아간다. 손바닥에 올라오는 그녀의 따뜻한 몸기운이 차츰 그를 달뜨게 한다. 애써서 틈을 만드느냐 않느냐가 다르지 누구든 싫다할 수는 없어 명주는 부푸는 마음을 놓아둔다. 영미 같은 처지에 있는 애로선 하기야 이런 식으로 때를 죽이는 길밖에 달리 길이 없기도 할 테지. 방 안에는 모두 14명. 딴 생각 마요. 잘 추지도 못하면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 엇갈리면서 영미도 그에게서 떨어져 간다. 명주는 문가에 놓은 긴 의자에 가앉으면서 담배를 꺼낸다. 담배 맛이 씁쓸하기만 하다. 몸을 훨씬 눕히고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 버릇을 가지라. 신에 가까워지리라. 어디선가 읽은 말이 생각난다. 신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져서는 어쩌자는 겐고? 명준 오빠 여기 이쁜 아가씨 데리고 왔어요. 눈을 떠보니 영미가 좀 마른 편이지만 그 말대로 눈매가 시원한 여자와 팔을 끼고 서 있다. 친구의 말에 발가우리해진 폼이 밉지 않다. 미리 얘기는 다 해놨으니까. 그녀는 친구를 수시박듯 명준의 옆에다 앉혀놓고 저쪽으로 가버린다. 거북하게 굴지 말자는 생각이 얼른 들면서 이쪽에서 먼저 말을 건다. 영미하고 동창이신가요? 네, 고등학교가 동창이에요. 대학은 달라요. 어느? 뭐 됩니다. 그는 무슨 과냐고 물으려다가 따지는 터가 된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문다. 그때 다시 음악이 일어난다. 추십니까? 그녀는 머리를 갸우뚱하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곧 따라 일어선다. 영미보다 잘 춘다. 댁은 어디십니까? 인천이에요. 그럼 기숙사에? 아, 이건 너무 실례 같은데? 괜찮아요. 하숙하고 있어요. 어느 동이냐고 묻지 않으세요? 하하하. 영미와 비슷하면서 어딘지 좀 다르다.